네, 잠시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온라인상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 전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제가 두세 번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조심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통당도 마찬가지고, 미통당도 저는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심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원래 관건 선거라는 건 지키는 사람이 10명 있어도 도둑놈 1명 못 잡는다라는 옛날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있어도 속이려고만 마음 먹으면 잡을 수 없는 게 이런 부정선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부정선거는 제가 생각했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즉 이제 투표의 사전에 투표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 표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뭐 다 아시는 건데, 저 표를 보시면 설득력이 있어요. 있기는. 어떻게 저렇게 일률적인 그래프 형식을 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밸런스가 말이죠. 티가 나게끔 과연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는 게 저런 식으로 표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서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설득력이 있는 것과 물증과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번 부정선거 이슈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되겠다. 몰입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부분이 저 부분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증은 가는데 지금 물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정작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다 아니다 이것도 우파 쪽에서 또 갈라졌단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우파는 진짜 갈 길이 멀다. 진짜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번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이 돼서 일거에 이번 선거 자체가 불법 선거가 만약에 된다면 저 사람들은 선거사범으로 그냥 이거는 이건 진짜 반란이거든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나? 역적죄죠. 여적죄는 적이니까 적이 아니고. 하여튼 이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적당한 표현이요. 이건 진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처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죠. 저는 탄핵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도 법리 싸움이었고, 결국은 심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진영 논리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래 끄는 문제가 돼요. 선거 문제도 저쪽에서 누가 선거 조작했다라는 진짜 명확한 증거, 양심 선언 내지는 물증이 있지 않는 한은 이게 또 끝없는 싸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몰빵할 필요는 없다. 몰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 제기하는 건 이제 좋습니다. 이슈는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권의 압박을 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론을 환기시키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차지한 지금 여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끌고 나간 거는 거의 힘이 없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하고 뭐 물론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현실을 좀 봐야 되면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말이죠, 짧은 시간 내에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를 할 것인지 우리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도 할 것이고, 뭐 이인영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토지 공개념 추미에도 얘기를 했었죠. 토지 공개념, 공수처, 그다음에 뭐 종교 개편, 보수 우파를 싸그리 지금 죽일 수 있는 법안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이슈만 가지고 시간을 끌다 보면 거기에 뭐 몰입해 있다 보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슈 제기는 하기는 하되 올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우한폐렴으로 말이죠.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제 예상대로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되치게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한폐렴 때문에 전 졌다고 보는 겁니다. 뭐 막말이 있었느니 어쩌니 뭐 이런 거, 그것도 사실 뭐 이유라고 뭐 가져다 붙이면 뭐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저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한폐렴에 우리가 후폭풍을 맞았다. 선거운동 제대로 못하고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우한폐렴 방역 잘한다라는 방송만 계속 나오고, 그걸 이용을 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공공연하게 선거 자금으로 뿌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우매한 국민들이 상당 부분 넘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선거 이슈 가지고 지금 거기에 몰입할 정도로 우리가 그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우리에게도 없고, 미통당, 뭐 제가 이제 미통당 얘기를 하는 건 미통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미통당 말고는 우리가 어디 협조든 뭐 건설적인 비판이든 할 곳이 없어요. 군소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른 데다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그런 비빌 언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통당을 미운하고나 지금 그 친구 미통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전례를 정비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제가 글로만 간단하게 썼습니다. 뭐 디테일하게는 뭐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선 일단 결집된 1200만 표, 그나마 결집된 보수 우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에게 갔었던 11%, 그게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었던 11%가 되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11%가 맞습니다. 그쪽에 간 게. 안철수의 21% 중에 11%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고 10%가 미통당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하느냐, 이게 앞으로 대통령 선거의 관건입니다. 다음에 좌파 포퓰리즘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번 선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건 선거, 근권 선거뿐만 아니고 포퓰리즘,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에 우리가 당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를 이제 11%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점차 변화하는 연령별 인구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보수 우파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물론 뭐 자연스럽게 또 보수 인구가 늘어나죠. 젊다고 해서 전부 좌파 성향을 갖는 건 아니고, 살다 보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또 바뀌는 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꼭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젊었을 땐 좌파 성향이었지만 진보 성향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쨌든 유권자 수가 갑자기 젊은 층에 확 늘어났어요. 이제는 고등학교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유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는 연령별 인구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젊은 층을 유도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도를 위한 컨텐츠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에서 20세, 20대, 30대 이런 컨텐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딱딱하고 좀 극성스러운 보수 우파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극성스럽다라는 건 꼰대 이미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 우파는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 이미지로 지금 낙인이 찍힌 상황입니다. 이 꼰대 이미지는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좌파 진영이 이미지 프레이밍에 의해서 보수 우파 이미지는 꼰대, 친일파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에 당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수 우파가 자체적으로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좌파 진영의 그 프레이밍 작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까지 보수 우파는 말이죠. 저와 같이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들, 보수 우파는 진실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진실 전파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힘을 쏟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진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이없게도 진실이 아니더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감성이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라는 게 이 좌파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 저는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들도 모던하고 밝은 이미지 구축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냄새나는 꼰대다, 꼴통이다, 그 다음에 뭐 잔소리만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연령대를 좀 낮춤으로써 젊은 사람들하고의 간극을 좀 줄여야지 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쉽게도 이번에 그 미통당에서 이제 공천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기존의 또 보수층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걸 우리 보수 우파들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뭐 미통당의 공천 실패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선거 전략에 기존의 보수 우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층도 잡아야 된다는 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해요. 양쪽을 동시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컨텐츠, 공통의 컨텐츠는 없어요. 양쪽 그 연령대는 극과 극을 달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만들기 상당히 어렵다. 그게 앞으로 보수 우파가 극복해야 될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젊은 층과 보수들이 보는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아이들은 와서 나이 든 사람들 컨텐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거꾸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의 동떨어진 우리하고는 생리에 맞지 않는 그런 콘텐츠에 관심도 없죠. 그런데 필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젊은 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젊은 층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젊은 층에 맞는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생태계를 연령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중장년 대상,
또 젊은 세대 대상, 그 다음에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만들 수 있는 게 보수 우파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보니까 보수 우파 콘텐츠 온라인 유튜버들 중에 마치 자기들이 무슨 그 보수 우파의 정의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하고 보수라고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우리하고의 관점을 맞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젊은이들끼리 보수와 진보 기준으로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쟤네들은 보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죽이고 있는, 공격하는 그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선거 전에는 보수 분열을 우려를 해서 그런 방송들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라도 더 뭉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제 자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마치 보수 감별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린 사람들이 다소 부족한, 우리 눈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의 방송의 대상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시선에 맞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라면 그건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공격을 해서 싹을 밟아버리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런 몇몇 유튜버들 보면서 정말 오히려 보수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불쾌한 기분도 좀 들고 어이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환호하는 그런 대상들에게 대해서도 참 말할 수 없이 씁쓸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온라인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하는데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타파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에게 이제 제가 좀 부탁을 좀 하고 싶고, 또 부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좌파의 부패, 부정, 고발하는 그런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고급스러워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바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좀 지적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뭐 이런 부분에 젊은 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합류한 그런 시민단체로 성장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그냥 단순하게 반복되는 집회, 이걸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게 아니죠.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온라인 쪽에서 좀 모던하고 젠틀하고, 그 다음에 좀 세련된 지적인 이런 집회 방식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 우파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또 그분들에게 만족감, 기대감 이런 걸 또 충족시켜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신개념, 그 다음에 약간은 좀 구개념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 다음에 좌파, 반좌파 여론 조성해야 됩니다. 온라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젊은 엄마들, 그 다음에 중도 보수층에 먹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콘텐츠의 내용이 세련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반좌파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좌절은 금물입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만 표가 이번에 결집이 됐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11% 지난 대선에서 얻었었던 것보다 17%가 더 많이 보수 쪽으로 지금 넘어왔다라는 그 부분을 좀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지 않은 11% 많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많지는 않아요. 11%를 우리가 이제 가져온다면 다음 대선에서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사태 때도 파한대소하는 저런 어이없는 정권 지도자를 보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좌절하지 않고 차근히 준비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2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 꼴 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